내 아들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하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잘생긴 내 아들, 김민주는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림 같은 커플이네요 라며 칭찬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모두가 완벽한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건배를 들었을 때 신부 마이크로폰을 든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렇게 잘난 민준 씨를 차지했으니 이제 어머님은 마음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민준 씨는 제 겁니다. 순간 식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천진난만한 미소로 가득했지만 그 말에 담긴 오만함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눈치를 살피며 수군거렸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그저 환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날의 아름다운 결혼식은 그 한마디로 내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한때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일구며 밤낮 없이 일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기름 냄새, 그리고 남편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나는 미래를 꿈꿨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텼다. 그러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 민준이었다. 나는 남편의 목까지 2배로 일하며 민준이를 뒷바라지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청춘과 열정, 그리고 남편의 추억까지 모두 민준이에게 쏟아부었다. 민준이는 그런 내 기대에 부응하듯 훌륭하게 성장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직접 회사를 차려 젊은 나이에 성공한 CEO가 되었다. 나는 민준이가 성공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보람을 느꼈다. 내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아들을 둔 훌륭한 어머니라며 칭찬했고 나는 그 칭찬을 들으며 내심 뿌듯해했다. 그 칭찬은 내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이가 결혼하면서 나는 내 자리에서 밀려나는 기분을 느꼈다. 며느리 박선아는 대기업 임원의 딸로 세련되고 당당한 현대 여성의 표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자부심이 강했고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며느리가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다. 그녀의 당당함은 나에게는 오만함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세련된 생활 방식은 내가 평생 살아온 소박한 삶과 너무나 달랐다. 결혼 후 민준이 부부는 내가 힘들게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나는 아들 부부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아들 부부가 주말마다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다. 바쁘다는 핑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핑계. 시간이 갈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삶에서 나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나는 넓은 집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그림들이 가득한 이 집은 이제 내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사진만이 내가 과거에 가졌던 따뜻한 삶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민준이가 잘 살고 있으니
기뻐해야 하는 거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존경하는 척했지만 이제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조차 생략한 채 민준이에게 볼 일만 전달하곤 했다. 전화가 와도 민준이와 통화가 끝나면 바로 끊어버렸고 내게는 안부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엄마, 선아도 바빠서 그래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다. 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정성껏 만들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샐러드와 파스타도 준비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자마자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희 그냥 밖에서 사 먹어요. 저한테는 이런 음식들이 좀 무겁네요 라고 말했다. 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엄마, 제가 사준 옷 어때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나는 민준이의 말에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싸늘했다. 나는 민준이의 옷을 보며 말했다. 민준아, 엄마는 네가 사준 옷보다 네가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단다. 민준이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엄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그의 삶은 이미 나와는 너무 멀어져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민준이에게 전화가 올까 하는 기대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은 침묵 속에서 끝났다. 내 넓은 집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고 나의 시간은 오직 과거의 기억과 아들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으로 채워졌다. 나는 성공한 CEO의 어머니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지독히도 외로운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다. 내 인생은 마치 텅 빈 미술관 같았다. 화려하고 값비싼 그림들이 가득하지만 정작 그 그림을 함께 감상할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아들을 성공시켰지만 정작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며느리 박선아는 내게 점점 더 큰 벽을 쌓아 올렸다. 그녀는 아들과 나의 관계를 마치 방해꾼처럼 대했다. 그녀에게 나는 민준의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니라 민준에게 붙어있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아들을 뺏긴 것 같아 분하고 억울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단 한순간에 그녀에게 빼앗긴 기분이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속으로 울었다. 아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다. 내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성공과 자부심은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외로움과 무시를 견딜 수 없었다. 내 자존심을 되찾아야 했다. 나를 짓밟은 며느리에게 복수해야만 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줘야 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느리는 내게 흠집을 잡을 만한 약점도 없었고 아들은 늘 며느리의 편이었다. 나는 그저 이 텅 빈 집에서 홀로 며느리를 향한 분노를 사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현실은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리고 마침내 손주의 100일 잔치가 다가왔다. 나는 그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다. 며느리도 그날만큼은 나를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잔인하게 무너졌다. 나는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모욕을 당했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선 걷잡을 수 없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들의 결혼식 날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면 손주의 100일 잔치날 벌어진 일은 내 영혼마저 산산이 부셔버렸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상처로 남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손주 지호의 100일 잔치는 며느리 선아의 주도로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안목을 과시하려는 듯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화려한 꽃장식, 고급스러운 음식, 저명한 인사들까지. 마치 왕실의 연회처럼 꾸며진 공간은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세계였다. 나는 며느리가 100일 잔치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내가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거절했다. 100일 떡을 맞추는 일, 잔치에 올릴 과일을 고르는 일, 심지어 손주가 입을 한복을 고르는 일까지도.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건 누가 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낡고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100일 잔치날 아침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들고 아들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다. 내가 직접 끓인 미역국을 손주에게 먹이고 싶었다. 민준이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오늘 바쁜데 라고 말하며 나를 난감하게 했다. 나는 애써 밝게 웃으며 미역국 냄비를 내밀었다. 지호 100일인데 할미가 끓인 미역국이라도 먹여야지. 며느리는 내 냄비를 받으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어휴 어머니, 오늘 호텔에서 뷔페 먹을 건데 굳이...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녀는 냄비를 다시 내게 밀었다. 나는 며느리의 태도의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끓인 미역국은 그녀에게 그저 귀찮은 짐일 뿐이었다. 나는 겨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먹여 라고 말하며 냄비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왔다. 그날 나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잔치 당일 나는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호텔로 향했다. 며느리에게 멸시당했던 기억을 잊고 오직 사랑스러운 손주를 볼 생각에 설렜다. 나는 손주를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나는 또 한 번 좌절했다. 며느리는 나를 하객들 옆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하며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손님들 오시면 인사 좀 나누시고요 라고 말했다. 마치 나를 손님 접대하는 하인처럼 대하는 듯했다. 내 아들은 다른 곳에서 손님을 맞이하느라 내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며느리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다른 하객들처럼 VIP 테이블에 앉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녀는 또다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구석에 앉아 홀로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화려한 주인공인 아들 부부에게 향해 있었고 나는 그 시선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100일상에 앉은 손주 지호를 보며 나는 겨우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아들은 지호를 안고 사진을 찍었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 며느리가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지호 안아주고 싶으시면 이따가 사진 다 찍고 나서 하세요. 지금은 바쁘니까.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겨우 손주를 안아볼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긴 것이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며느리가 테이블에 놓인 술잔을 실수로 엎질렀고 그 술이 내 비싼 한복 위로 쏟아졌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섰고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 죄송해요.
어머니 한복은 어차피 별로 비싸 보이지 않아서 괜찮을 거예요. 세탁하면 되겠죠 뭐. 그녀의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옷이었다. 그것을 보며 며느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 선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다. 네가 감히 내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는 없어. 내가 내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나는 이성적으로 말하려 했지만 이미 내 감정은 통제불능 상태였다. 그동안 쌓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며느리는 내 말을 자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래요? 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려 하시잖아요. 백일떡이다, 미역국이다. 자꾸 옛날 방식 고집하시고 저희 부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커서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다. 나는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언제 시집살이를 시키려 했단 말인가? 나는 그저 손주를 사랑하고 아들 부부에게 정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다. 며느리는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어머니는 왜 자꾸 저희 행복을 망치려 해요? 민준 씨는 이미 제 남편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녀에게는 그저 제 남편일 뿐이라니.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그녀는 한순간에 짓밟았다. 나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뺨을 때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가 내 손을 붙잡고는 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어머니,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나는 머리채를 잡힌 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내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지된 듯 조용해졌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나와 며느리에게 고정되었다. 아들 민준이가 그제야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았다. 선아,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의 외침에 며느리는 그제야 내 머리채를 놓아주었다. 나는 흐트러진 머리와 떨리는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성공한 CEO의 어머니가 머리채를 잡히고 비명을 질렀다. 내 평생의 자존심은 그날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의 수치는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아들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들의 얼굴은 당황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손수건으로 입술을 닦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호텔을 빠져나와 밖으로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지만 내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은 식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이대로 며느리에게 짓밟힐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나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을 되찾고 내 아들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투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복수를 며느리에게 시작했다. 그날의 끔찍한 모욕 이후 나는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는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던 며느리의 손길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했다.
그날의 치욕이 뼈에 사무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복수심만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무척이나 지쳐 보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해요. 선아가 많이 흥분했었나 봐요. 나는 민준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괜찮다니.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에게 사람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단 말인가. 민준이는 내 침묵에 더 당황하는 듯했다. 엄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선아도 저희 싸움 때문에 회사가 엉망이 됐어요. 그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들의 싸움. 민준이는 그날 벌어진 일을 엄마와 아내의 싸움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이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그는 내가 느꼈을 고통과 수치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과 가정이 흔들리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민준아, 나는 네가 정말 보고 싶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말했다.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올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나는 한없이 절망적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잊혀지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민준이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나는 나를 짓밟은 며느리에게 복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며느리처럼 화려한 학벌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그녀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 그때 문득 내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할 때였다. 우리 공장의 거래처 중 하나였던 동진물산은 갑작스러운 부도로 문을 닫게 되었다. 우리는 그때 큰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동진물산 사장님은 우리에게 미안하다며 마지막까지 우리 공장의 물품을 구매해 주려 노력하셨다. 결국 사장님은 모든 것을 잃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 사장님은 바로 지금 대기업 동진그룹의 회장님이 되셨다. 나는 그 기억을 떠올리자마자 전율을 느꼈다. 나는 며느리처럼 세련된 방법으로 복수할 수는 없지만 내게는 며느리가 알지 못하는 나만의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맥이었다. 물론 며느리의 집안도 좋았지만 나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왔다. 성공한 CEO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내가 거쳐온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내게 남은 유일한 힘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를 들고 수첩을 뒤적였다. 먼지가 쌓인 수첩 속에는 수많은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중 동진그룹의 회장님 이름을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동진그룹 회장님 되시죠? 저 김민준 어머니입니다. 예전에 동진물산 사장님이셨을 때 인연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회장님은 처음에는 내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내가 예전 공장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반가워하며 말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사모님,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 시절 저에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여주신 분들인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는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에 내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지금 동진그룹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내비쳤다. 회장님은 내 말을 듣더니 허허,
세상 참 좁네요. 저도 민준이 회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니 반갑네요. 혹시 민준이 일에 어려운 점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회장님의 질문에 순간 망설였다. 내가 아들의 사업에까지 손을 대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고 아들은 나를 외면하는 현실을 떠올리자 망설임은 사라졌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사실 제 아들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네요. 회장님께서 혹시 조언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흔쾌히, 물론이죠. 김 사장 아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회장님과의 통화를 끊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아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며느리에게 복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발을 들인 것이다. 나는 아들의 사업을 이용해 며느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아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예상치 못한 복수였다. 며느리가 절대 알지 못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할 방법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아들의 회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인맥들을 동원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들 회사의 경쟁사와 접촉하기도 하고 아들 회사가 추진하는 신사업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아들의 성공을 돕는 훌륭한 어머니라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아, 엄마가 아는 분 중에 동진그룹 회장님이 계셔. 네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궁금해 하시던데 혹시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할래?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동진그룹 회장님이라는 말에 곧 흥분하며 말했다. 엄마, 진짜예요. 그분이 엄마를 아신다고요. 와, 엄마 대단하다. 아들의 칭찬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은 나를 대단한 어머니라고 칭찬했지만 그 칭찬은 내가 가진 인맥에 대한 칭찬일 뿐,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은 아니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내게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장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내게 며느리가 아닌 오직 내게만 의지했다. 나는 아들의 그런 태도에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며느리에게 빼앗겼던 아들을 조금씩 되찾아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아들 부부의 관계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민준이가 나를 만나러 갈 때마다 며느리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민준이는 엄마가 동진그룹 회장님을 아는데 지금이 기회야라며 며느리를 설득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민준이의 말에 동의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며느리의 자존심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내가 가진 엄마라는 존재의 힘을 간과했던 것이다. 나의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아들을 위하는 착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속으로는 며느리를 파멸시키려는 잔인한 계획을 품고서 나의 복수는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아들의 사업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조금씩 빼앗아 오고 있었다. 민준이는 동진그룹 회장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내게 며칠이 멀다 하고 연락을 해왔다. 그는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혹시 회장님께 연락 온 거 없어요? 라고 묻곤 했다. 며느리 선아는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민준이가 퇴근 후에도 내게 전화를 걸거나 주말에 몰래 나를 만나러 갈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어느 날 민준이가 나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민준 씨, 요새 왜 이렇게 어머님만 찾아요? 회사 일은 회사 일이지.
왜 자꾸 어머니를 통해 해결하려고 해요? 민준이는 며느리의 말에 짜증을 내며 말했다. 선아, 당신이 뭘 알아? 엄마가 동진그룹 회장님을 아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알아.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있어. 아들의 그 말은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아들은 이제 며느리가 아닌 내 편을 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며느리가 내게서 아들을 빼앗아 갔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녀에게서 아들을 되찾아 올 수 있었다. 나는 아들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작은 균열들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아, 선아는 너한테 잘해줘. 엄마는 네 아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 라고 말하곤 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내가 계속해서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자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엄마, 사실 선아가 요새 저한테 너무 신경질적으로 굴어요.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으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나는 아들에게 민준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라며 다정한 위로를 건넸다. 아들은 내 품에서 위안을 찾는 듯 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빼앗겼던 아들의 마음을 조금씩 되찾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민준이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재영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다. 재영, 오늘 점심에 보자는 거 못 봐서 아쉽네요. 다음엔 꼭 봐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다. 며느리에게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일까? 나는 그 메시지를 조용히 삭제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 찼다. 재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요 라는 문구. 이것은 분명한 외도의 증거였다. 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한 날부터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나는 내 스스로 며느리의 뒤를 밟기로 했다. 며느리가 백화점에 간다고 하면 나도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녀가 친구와 만난다고 하면 나도 그 장소 근처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며칠 동안의 감시 끝에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가 점심시간에 한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 남자는 며느리에게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이야기했다. 며느리는 그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민준이와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나는 그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핸드폰을 꺼내려던 순간 그녀가 나를 보았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당황하며 아니, 그냥 쇼핑하러 나왔다고 얼버무렸다. 며느리는 수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녀는 민준이와 결혼했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민준이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민준이에게 바로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내가 며느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 무기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사실을 이용해 며느리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려야 했다.
나는 아들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했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면 나는 밤늦게라도 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민준이는 점점 며느리에게서 멀어져 내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기도 했다. 나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웠다. 나는 내가 빼앗겼던 아들을 완전히 되찾아오고 있었다. 며느리는 이런 민준이의 변화에 불안해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민준 씨, 요즘 어머니한테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지 않겠지. 엄마는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줬다고. 아들의 외침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복수가 성공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만약 네 아내가 너를 힘들게 한다면 엄마가 언제든지 네 편이 되어줄게. 아들은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밖에 없네요. 나는 아들을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민준아. 엄마밖에 없지. 이제 너는 온전히 엄마 거야. 나는 며느리의 외도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선아, 요즘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해. 너가 좀 잘 챙겨줘. 밖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보다 남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내 말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다. 나는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민준이 잘 챙겨주라고 라며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불안을 즐겼다. 그녀가 불안해할수록 나는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며느리가 내게서 아들을 빼앗아 갔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결심했다. 그리고 나의 복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내 복수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며느리 선아는 내가 던진 미끼를 물었고 불안감에 휩싸여 민준이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더욱 지쳐갔고 자연스럽게 나를 더 찾게 되었다. 나는 아들 부부 사이의 간극을 파고들며 그들 관계에 더 깊은 금을 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장의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젊은 시절 남편의 공장 사무실에서 찾아낸 낡은 서류철 속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기사의 제목은 동진물산 회장 아들, 심각한 스캔들에 연루였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동진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동진물산 회장의 아들이 불법 도박과 여자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속에는 회장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박재영이었다. 박재영.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며칠 전 며느리 휴대전화에서 보았던 그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리가 하얘지는 듯했다. 며느리가 만났던 남자가 바로 동진그룹 회장의 아들이었다니. 나는 이 사실이 가져올 파장을 직감했다. 동진그룹은 지금 우리 아들의 회사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만약 동진그룹 회장의 아들이 불법 스캔들에 연루된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것은 동진그룹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 선아는 그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민준이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었다. 민준이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나는 이 사실을 민준이에게 알리는 대신 이 정보를 이용해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내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그녀에게 되돌려줄 기회가 온 것이다.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아, 너 혹시 박재영이라는 사람 아니?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내 말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그분이 옛날에 좀 사고를 쳤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아는 사람이라면 조심하라고. 나는 며느리가 불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내게 무시당하고 머리채를 잡았던 그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이제 그녀의 불안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아들 민준이에게 동진그룹 회장과의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회장님은 민준이를 무척이나 반가워했고 아들의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다. 민준이는 회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회사의 새로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심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아니었으면 민준이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아들에게 민준아 봐. 엄마가 있으니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지 않니?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도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아들의 그 말에 만족감을 느꼈다.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빼앗아오는 것, 그것이 나의 복수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박재영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내가 그 사실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어머니, 박재영 씨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세요. 어머니가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겠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웃음이 나왔다. 선아, 네가 지금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니? 나는 그저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걱정요?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망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내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절망을 즐길 뿐이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선아, 너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너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망치려 하고 있어. 너의 잘못을 네 남편에게 알리는 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 아니니. 내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며느리의 공포를 이용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네가 지금 당장 민준이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내게 앞으로 절대 반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 사실을 민준이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내 제안에 굴복하는 듯했다. 그녀는 내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에게는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울부짖었다. 나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내 복수는 성공하고 있었다. 내가 그날 당했던 모욕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모욕을 그녀에게 되돌려주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네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절대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따랐다. 나는 그날 이후 며느리를 내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반항하지 못했고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했다. 나는 아들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고 며느리에게 온갖 잔심부름을 시켰다. 아들 민준이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며느리는 그저 어머니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민준이는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지만 내게는 더 잘해주었다. 나는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완전히 되찾아왔다. 나는 며느리에게서 받은 모욕을 하나씩 되갚아 나갔다. 100일 잔치날 며느리가 내게 던졌던 말들을 똑같이 되갚아 주었다. 선아, 너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민준이의 어머니고 너는 그저 민준이의 아내일 뿐이야. 나는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며 내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복수가 성공할수록 내 마음속은 텅 비어가는 듯했다. 나는 며느리의 절망을 즐겼지만 그 절망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나는 여전히 외로웠고 공허했다. 복수는 내게 잠시 동안의 쾌감을 주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해 주지 못했다. 나는 이 복수가 끝난 후 내 삶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복수가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복수가 끝나면 내 삶은 다시 텅 빈 미술관처럼 변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느리 선아를 손에 넣고 난 후 내 삶은 한때 잃었던 활력을 되찾은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며느리에게 무엇을 시킬지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반항하지 않았다. 내 모든 명령에 순종했다. 마치 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온갖 잔심부름을 시켰다. 선아, 내일 아침 먹을 반찬 좀 만들어 와. 선아, 내 옷 좀 백화점에 맡겨줘. 선아, 내 차 좀 세차해줘.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내 명령을 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절망과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나는 그 표정에서 쾌감을 느꼈다. 그날 100일 잔치에서 내가 느꼈던 수치심과 절망을 이제 그녀가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보며 내 마음속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다. 아들 민준이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나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민준아, 선아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민준이는 내 말을 믿는 듯했다. 그는 며느리가 내게 잘해주는 것을 보며 이제야 가정이 평화로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며느리에게 선아, 고마워. 당신이 엄마한테 잘해줘서 마음이 놓여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다. 민준이는 내가 며느리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 복수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다. 며느리 선아는 내게 순종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민준이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차갑게 대했고 그와의 잠자리도 피했다. 민준이는 며느리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고 다시 내게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엄마, 선아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내 복수를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네 아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너도 그 아내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어. 내 말은 민준이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민준이는 며느리에게 외도 사실을 캐묻기 시작했다. 선아, 너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니?
박재영이라는 사람 알아? 민준이의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내가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민준이에게 울면서 아니에요. 민준 씨, 그게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이는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핸드폰에서 재영이라는 사람한테 온 메시지 봤어. 당신 지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는 거잖아. 민준이의 외침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며느리의 침묵은 민준이에게는 외도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내 복수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듯했다. 나는 며느리가 민준이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방역을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 씨,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한테 왜 자꾸 박재영 씨에 대해 묻는 건지. 그건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민준이와 나는 동시에 놀랐다. 민준이는 며느리에게 엄마가 왜? 라고 물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저한테 박재영 씨에 대해 계속 물으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준 씨에게 말하지 않겠다며 협박하셨어요. 저보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민준 씨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말을 들은 거예요. 며느리의 폭로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며느리가 나의 복수 계획을 모두 폭로해버린 것이다. 민준이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의 눈은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엄마가 선아한테 협박을 했다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이의 눈빛은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나는 당황하며 민준아 아니야. 선아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며느리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 씨,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라고 했을까요? 왜 갑자기 저한테 박재영 씨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모든 것은 어머니의 계획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망치려고 하셨어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민준이는 며느리의 말을 믿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다. 민준이는 내게 말했다. 엄마,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선아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보다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저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아들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이제 내게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민준이에게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이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내게서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내 복수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아들을 되찾기는커녕 아들에게서 영원히 버림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며느리의 방역은 예상치 못했지만 그만큼 치명적이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며느리 선아의 폭로는 내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민준이의 눈빛에서 나는 배신감, 절망, 그리고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혐오를 읽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 나는 아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를 공격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나의 과거를 들추어내기 시작했다. 민준 씨, 어머니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알아요? 옛날에 아버님 공장이 부도나서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도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민준 씨 사업에 간섭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교묘했다. 나의 과거를 왜곡하고 나를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둔갑시켰다. 민준이는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믿는 듯했다. 그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불쌍한 어머니가 아닌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하려 해도 그는 이미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귀에 맴돌았다.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마음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과의 관계가 파탄나면서 내 삶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는 집에서 홀로 울고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내가 이 모든 복수를 시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며느리에게 짓밟혔던 내 자존심을 되찾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나를 외면했던 아들의 사랑을 되찾고 싶어서였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 지금 호텔이에요. 선아가 저랑 이혼하자고 하네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복수가 아들을 이혼 위기에까지 몰아넣은 것이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왜 이혼을 해? 엄마가 지금 갈게. 오지 마세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선아를 너무 힘들게 했나 봐요. 선아가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도 다 저 때문이었대요. 민준이의 말은 나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다. 며느리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내게 돌렸다. 자신이 외도를 한 이유도 민준이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미 민준이는 며느리의 말에 넘어가 있었다. 그는 나를 탓하고 있었다. 엄마가 자꾸 선아한테 박재영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꺼내서 선아가 더 힘들어했대요. 엄마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민준이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내 복수가 아들의 가정을 파탄낸 것이다. 민준이와 선아는 결국 이혼했다. 나는 이혼 소식을 듣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아, 네가 어떻게 민준이에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외도한 것은 사실이잖아. 그런데 왜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내게 돌려? 며느리는 나의 비난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민준 씨와 헤어져서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리고 제가 외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저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의 뻔뻔한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다. 이혼 후 민준이는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동진그룹과의 사업도 무산되었다. 동진그룹 회장님은 민준이에게 자네 어머니께서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소문이 안 좋더군. 자네 어머니 때문에 자네 아내와 회장 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라며 민준이에게 멀리했다. 민준이는 동진그룹 회장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엄마 때문에 제 사업까지 망하게 생겼잖아요. 라고 소리쳤다. 민준이의 원망은 낙에 칼날이 되어 박혔다. 나는 그저 아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이제 아들의 사업마저 망가뜨리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손주도,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자부심까지도. 나는 성공한 CEO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망친 끔찍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내 삶은 텅 빈 미술관처럼 변해버렸다. 화려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는 나만이 남았다. 나는 매일 밤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울었다. 그날의 수치심과 분노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분노는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날의 모욕을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며느리에게 복수하려 했을까? 나는 이 모든 복수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했다. 복수는 내게 잠시 동안의 쾌감을 주었지만 그 쾌감은 잠시뿐이었다. 복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는 복수를 통해 나 자신을 파멸시켰다. 내 삶은 이제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이 이혼하고 사업마저 망하면서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민준이는 나를 원망하며 멀리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나는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머리채를 잡히고 짓밟혔던 그날의 나보다도 지금의 내가 더 불쌍해 보였다. 어느 날 며느리 선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이와 이혼한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담담했다. 어머니, 저예요. 선아예요.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몸이 굳어버렸다. 할 말이 없었다. 저 지호 데리러 한국에 잠시 왔어요. 혹시 지호 한번 보실래요? 나는 지호라는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주 지호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들이었다. 나는 지호를 마지막으로 본 게 100일 잔치 날이었다. 그날 이후로는 며느리가 지호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려서 볼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지호 보고 싶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내일 오후 3시에 제가 보낸 주소로 오세요. 지호는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안 드렸어요. 며느리의 말은 내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내가 걱정할까봐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그녀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다음 날 나는 며느리가 보낸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와 손주 지호가 보였다. 지호는 훌쩍 자라 있었다. 통통했던 볼은 갸름해졌고 똘망똘망한 눈망울은 아들 민준이를 꼭 닮아 있었다. 나는 지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며느리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나는 며느리의 말에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지호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나는 지호에게 다가가 할미야 지호야. 할미가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며 지호의 손을 잡았다. 지호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나는 지호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는 차를 한 잔 시켜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를 만났는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민준 씨와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했지만 어머니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제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날,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항상 저를 괴롭혔어요. 며느리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그녀는 내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증오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미안함이 있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복수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준 씨에게 거짓말하고 모든 것을 어머니께 돌렸어요. 하지만 결국 이혼하고 나니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민준 씨도 잃었고 지회에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내게 복수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 역시 나처럼 외롭고 불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성공한 아버지와 남편을 둔 여자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짓밟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선아, 나도 잘못했어. 나는 너를 미워했고 너에게 복수하려고 했어. 나는 네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민준이에게 말하지 않고 너를 협박했어. 내가 너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내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저 외롭고 힘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어머니께 모진 말을 하고 머리채까지 잡았잖아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서로를 증오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와 다르지 않은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성공한 아들을 둔 어머니, 성공한 남편을 둔 아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성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다.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다. 며느리는 내게 어머니, 지호는 제가 잘 키울게요. 어머니께서는 마음 편히 쉬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선아, 너도 행복해야 해. 지호를 위해서라도 꼭 행복해야 해 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지호를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지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 나는 며느리와의 화해를 통해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복수심을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이해했고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다.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민준이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잘못된 행동을 했어. 엄마가 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선아가 이혼하고 나서야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어. 민준아, 선아에게 다시 돌아가. 선아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민준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며느리의 진심을 전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내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며느리를 무시하고 며느리가 내게 복수하고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다. 나는 이 비극을 끝내고 싶었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제가 선에게 다시 가보려고요. 선아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민준이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선아는 너를 사랑해.
이제는 너도 선아를 사랑하고 너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는 괜찮아. 나는 민준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민준이는 며느리를 만나러 미국으로 떠났다. 그가 떠나는 날, 나는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 그저 집에서 홀로 아들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다. 나는 민준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리고 며느리 선아가 민준이를 용서해 주기를 바랐다. 내가 며느리와 화해한 것처럼 민준이도 며느리와 화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다. 아들이 떠나고 난 후 내 삶은 또다시 조용하고 고요해졌다. 하지만 예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예전의 고요함은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의 고요함은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다.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놓아주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재영이라는 이름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며느리가 왜 그 남자를 만났는지, 그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민준이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이제 와서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나는 며느리와 화해했고 민준이와 며느리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삶을 되찾기로 했다. 내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꾸었던 꿈을 다시 꾸기로 했다. 나는 작은 공방을 열었다. 젊은 시절 내가 만들었던 가죽 공예품들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내 손끝에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때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 공방에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삶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CEO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나를 공방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주머니로만 생각했다. 나는 그 사실이 좋았다. 성공한 CEO의 어머니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눈빛.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남자는 며느리 선아의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 민준이와 꼭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기 가죽 공예품이 예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그에게서 묘한 슬픔을 느꼈다. 나는 그 남자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재영이었다. 그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비 신부는 오래전부터 그를 잊지 못하는 옛 연인이 있었다. 그 연인은 바로 내 며느리 선아였다. 나는 재영 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 선아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 것이 아니라 헤어진 옛 연인과 우연히 재회했던 것이다. 재영 씨는 선아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선아의 마음속에 아직도 옛 연인이 있다는 사실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는 재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며느리 선아가 왜 민준이에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박재영이라는 남자에게 매달렸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옛 연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남자가 존재했다. 민준이와 재영 씨, 나는 재영 씨에게 말했다. 선아는 민준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당신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민준이를 힘들게 한 거예요. 재영 씨는 내 말에 눈물을 흘렸다. 저도 알아요. 선아는 저를 사랑했지만 민준 씨를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했어요. 재영 씨의 말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며느리 선아 역시 나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이었다. 그녀는 사랑과 의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은 비극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재영 씨에게 말했다. 재영 씨, 이제 선아를 놓아주세요. 그녀는 민준이와 함께 있어야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재영 씨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재영 씨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공방을 떠났다. 나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며느리 선아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옛 연인을 잊지 못했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선아랑 다시 잘해보기로 했어요. 선아는 저를 용서해줬어요. 나는 민준이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선에게 잘해줘. 그녀는 너를 사랑해. 민준이는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민준이의 침묵 속에서 며느리 선아가 민준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민준이는 그런 며느리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 것이다. 나는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공방에서 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더 이상 성공한 CEO의 어머니가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품들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다. 민준이와 선아는 화해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매주 지호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었다. 지호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화면 속 지호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는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공방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때 성공한 CEO의 어머니였던 나는 이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친구이자 이웃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삶을 동경하지 않았다.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동진그룹 회장 아들이라고 했어요. 재영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는 왜 나를 찾아온 것일까? 재영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아는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재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선아가 저에게 연락을 줬어요. 민준이와 다시 잘 지내고 있다고, 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요. 재영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사모님, 선아가 저에게 그랬어요. 어머니께 가보라고요. 어머니께 가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재영 씨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며느리 선아는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재영 씨는 내 공방에 자주 찾아왔다. 그는 공방에서 가죽 공예를 배우며 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새로운 연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기로 했다. 내 삶의 모든 비극은 내게 교훈을 주었다. 복수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오직 용서와 화해만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 옆에는 재영 씨가 만들어준 가죽 공예품이 놓여 있었다. 그가 떠나면서 내게 남겨준 선물이었다. 나는 그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며느리 선아의 용서와 화해를 소중하게 간직했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미술관이 아니었다. 나는 내 손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복수가 아닌 사랑만이, 미움이 아닌 용서만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